일본이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서양과 비슷한 근대화의 길, 현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은 철학적 근거가 있어요.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애써 무시해요. 일본은 대단한 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다산 정약용을 우리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알고 있잖아요. 사상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일본 유학을 무시해요. 나중에 일본 책을 구해보고는요, 주자의 학설을 택한 게 아니라 주장 나라에서 일본 학자의 학설을 택해가지고 해석한 구석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는 그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우리는 조선통신사가 가서 우리가 선진 문명과 유학을 전해줬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 가신 사람 느끼지만 일본은 이 방이 문이 가볍잖아요. 뒤에서 다 들리잖아요. 조선통신사가 가서 필답을 하거나 문답을 하잖아요. 그럼 뒤에 다 적어요. 다 적고 간 다음에 평가를 해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우리보다 공부 안 한다? 저거 책 안 읽고 거짓말한다? 우리만 있는 책인데 지금 쟤네들 읽었다고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일본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 중에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정치 사상가 100명을 꼽으면 무조건 100등 안에 들어요. 돌아가셨어요.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우리나라에 이 사람을 알린 사람은 도올 김용옥 선생입니다. 번역은 다른 분이 했지만 마루야마 마사오를 한국에 제대로 소개시킨 사람은 도올 김용옥 선생입니다. 저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 50권 꼽아라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넣어요. 20권을 넣어도 내가 이 책을 넣습니다. 10권에 넣을 자신 없어요.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는 일본의 유학과 철학적 기반과 사상적 전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획기적인 저서입니다. 근데 1600년대를 살다 간 오규 소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규 소라이. 이 사람을 마루야마 마사오가 발굴을 해내요. 거기서 서양 근대국가의 논리를 찾아내요. 근대국가의 논리는 뭐냐? 간단해요. 성인의 길. 성인의 길 아시죠? 훌륭한 현자의 길. 성직자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려요. 현실과 종교를 분리시켜버려요.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던 유학은 정치와 윤리와 종교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짬뽕 학문이었는데 그걸 분해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종교로서 학문의 길, 종교로서 유학의 길은 그건 성인의 길이다. 우린 죽으라고 노력해도 그 길은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타원은 갈 수가 없다, 그 돈은. 그 차원은 넘어설 수 없어요. 그건 니들 길이야. 하늘의 길이야. 성직자의 길이야. 현자의 길이야. 성인의 길이야. 우리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실천윤리, 현실윤리, 정치의 영역이죠. 이걸 1600년대에 구분해내요. 막스 베버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막스 베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의 특성, 나라. 그렇죠? 네이션의 특징은 폭력, 폭력을 제도화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겁니다, 국가는. 그렇잖아요. 터키는 폭력을 독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폭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반인들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나라는 폭력을 독점하고 있어요. 대신 그 폭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바이올런스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군인은 외적을 향해서만 써야 돼요. 그렇죠. 군인은 바깥으로만 총을 쏴야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총뿌리를 돌려서 시민한테 총을 쏜다. 이건 쿠데타예요. 우리가 쿠데타를 비난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인들 당신들의 총은 반드시 밖으로만 쏴라는 거예요. 안쪽으로 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들이 바깥으로 총 쏘는 건 합법이에요. 안쪽으로 총 쏘는 건 내란이에요. 쿠데타예요. 우리가 비난하는 중국 천안문 사태,天安문 사태. 그렇죠. 우리가 중국 천안문 사태 비난하죠. 왜? 중국은 군인도 아니잖아요. 인민해방군이잖아요. 아미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아미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민해방군이야. 인민을 해방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군이 아니다. 우리는 서양 전통 개념 아미가 아니야. 인민을 해방시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대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총을 갈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했다. 우리가 비난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아야 맞죠. 우리가 80년 광주를 비난하는 이유는 뭐예요? 군인이 북한을 향해서, 외적을 향해 총을 쏘려니까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갈겨버린 거 아니에요. 이건 비난받아야 돼요. 대신 내부를 향해서 폭력은 경찰만 써야죠. 검찰만 써야죠. 정보기구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책임 윤리를 가지고 제대로 써야 되는 거죠. 통제는 누가 해야 되냐? 민간이 해야 돼. 민간. 문민, 시민. 시민이 통제를 해야 돼. 시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전통과 맥락이 깨져버리면 근대 국가는 성립 근거가 없어요. 서양 역사와 구분되는 동양 역사에 탁월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문민 통치입니다. 동양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펜, 부시 칼보다 강하다고 여겨온 거예요. 계급 질서 속에 있죠. 계급 질서. 하늘로부터. 천하, 황제, 왕, 산원공상 있죠. 그 계급 질서 속에서 반드시 칼을 든 사람보다 펜을 든 사람이 위쪽에 났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유럽은 황제가 곧 군사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대에는 황제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요. 왕이. 근데 우리나라 역사 생각해봐요.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간 지가 언제죠? 고구려 시대 때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광개토 대왕 때, 장수왕 때, 고궁원왕 때 이때 전쟁터에 직접 나가는 걸 빼고는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고려 시대 때 전쟁터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왕이. 그렇죠. 장군들이 나가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선조는 피난을 가지 전쟁터에 안 나가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천황이 있었잖아요. 천황이 지금 전쟁하나요? 안 해요. 그 밑에 막부, 장군들이, 초군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당나라 때, 우리나라 고려시대하고 똑같은 당나라 때는 당태종이 직접 고구려를 침공하러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 해요. 안 합니다. 문민 지도자. 왕은 덕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 이유가 없어요. 칼을 들면 잘못된 통치고 그건 못난 통치예요. 도리어건 역성혁명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책에 대한민국 헌법에 문민 통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있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돼서는 안 돼요. 되게 육군참모총장 출신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한 사람이 합참의장이 되게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합참의장은 반드시 옷을 벗고 양복을 입은 다음에 다음날 취임식하러 가야 돼요. 군인 생활을 끝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현역 군인이 국방부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문민지배라고 문민통치라고 그래요. 시민통제입니다. 군하고 정보기관. 군하고 정보기관은 반드시 민간이 통치해야 돼요. 민간이. 양복 입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복 입으면 안 돼요. 그건 민간인으로 전역한 사람이 해야 돼요. 하물며 대통령이야. 그렇죠? 국방부 장관조차도 민간인이 해야 되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군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나 역사상 뿌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우리가 헌법적 가치관과 철학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문민 우위라는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부 통치에 대한 청산 작업이 철학적 기반을 갖는 거죠. 한국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와 종교 분리를 대단히 어려워했어요.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데 수천 년이 걸렸어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지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근데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고 했어요. 그 다음 세 차례 군부국대딸을 터키와 똑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근대 국가를 만든 지 50년 만에 1995년경부터 만족스럽지 않지만 과거사에 대한 청산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7년에 그 과업을 끝내고 97년 겨울에 우리는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02년에 다시 한번 평생 야당을 하던 제2야 세력이 또다시 집권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정권을 책임져요.
그런 다음에 역사는 또 돌아요. 제도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보수 정당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하버드대 유명한 정치학자 있죠. 헌팅턴. 뭐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갔다가 다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넘어오면 두 번은 정권 교체. 이것까지 딱 이루어지면 그건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가 지금 터키 모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집니다. 이 뉴스위크 기사도요. 자, 이제 중동의 민주화 바람을 불었는데 유일한 모델은 터키일 것 같다. 근데 터키 대통령이, 터키 수상이 대단히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자, 보십시오. 뉴스위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터키 모델이 리비아나 이집트나 중동에 예멘이나 이런 데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시위대가 터키식 모델의 도입을 요구해요. 뜻밖이에요. 그리고 이스탄불에 위치한 싱크탱크 TESEV 이런 단체 있습니까? 이스탄불에 위치한 싱크탱크 TESEV 떼제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여기는 터키를 이슬람과 민주주의와의 공존을 이뤄낸 성공 사례라고 답한 아랍인이 전체 응답자의 75%다.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공존한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이슬람 인구 중에 75%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요. 그래서 뉴스위크가 터키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중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느냐? 난 터키 총리의 답변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정확히 통역해도 이래 있어요. 터키가 민주주의 모델이 되기보다는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한다. 영감, 생각. 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의 중요한 생각을 던져줄 수 있는 뿌리가 된다. 샘이 된다. 스프링이 된다. 원천이 된다. 이렇게 멋지게 나와있어요. 터키 총리가. 그러면서 어느 한 국가의 발전 모델이 지역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존심을 표현합니다. 자랑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터키는 인권, 휴먼 라이츠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대단히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 사람 그 논리에 따라서 그 정치학자 논리에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그런 어려웠던 경험과 힘들었던 경험을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경도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는 터키와 앞으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